말도 안 돼. 어떻게 한국밖에 안 도와줘? 세계 최강 영국 특수부대 SAS가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외인부대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독일군도, 심지어 미군 자신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불가능하다던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미동맹의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로드리게스입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에서 15년간 작전 장교로 근무하며 사하라 일대의 대테러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2024년 5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작전이었어야 했습니다. 5월 14일 새벽 4시, 저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전방지휘소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리비아 국경 근처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에서 진행 중인 샌드스톰 작전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앤서니 블레이크 중령이 이끄는 델타포스 팀 18명이 국제 테러 조직의 비밀 캠프를 급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타겟 제압 완료, 인질, 구출 성공, 현재 철수 준비 중입니다. 블레이크 중령의 차분한 음성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인질 5명 전원 무사히 구출, 테러리스트 12명 사살, 아군 피해 제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블레이크, 헬기가 30분 내로 픽업 포인트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성 화면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장비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신병이 급하게 외쳤죠. 대규모 모래 폭풍이 접근 중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 사하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건 달랐어요. 기상 위성이 포착한 폭풍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폭 200km, 높이 3k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벽이 시속 120km로 돌진하고 있었죠. 블레이크, 긴급 상황이다. 대규모 모래 폭풍이 15분 내로 너희 위치에 도달한다. 즉시 대피하라.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 잠깐, 이게 뭐야?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앞쪽 지형이 이상합니다. 모래가 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사, 흐르는 모래, 사하라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죠. 한번 빠지면 늪처럼 빨아들이는 죽음의 모래바다. 후진해. 당장 후진하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건 비명과 엔진 굉음, 그리고 모래가 금속을 갉아먹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첫 번째 차량이 가라앉고 있다. 두 번째도. 맙소사.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탈출해. 모두 차량에서 나와. 존슨이 모래에. 안 돼. 잡아. 그리고는 정적,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위성 화면도 거대한 모래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블레이크. 응답하라. 누구든 대답해. 제가 필사적으로 무전기에 대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모래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30분 후 폭풍이 지나가고 위성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우리가 본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4대의 군용 차량이 있던 자리엔 거대한 모래 구덩이만 남아 있었고 병사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코드 레드. 샌드스톰 팀 실종. 모든 가용 자산을 동원해 수색 구조 시작. 구조 헬기 2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종사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어요. 시야 확보 불가. 잔류 모래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도를 낮추면 엔진에 모래가 들어갈 위험이. 잠깐, 뭔가 보입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은 더 큰 충격이었죠. 사람이 아닙니다. 차량 잔해입니다. 완전히 모래에 뒤덮여 있고. 맙소사. 여기 지형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첫 번째 구조 시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됐습니다. 헬기는 연료 부족으로 귀환해야 했고 지상 구조대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유사 지대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GPS 신호는 모래 폭풍의 정전기 때문에 교란됐고 열화상 카메라도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표면 온도 때문에 무용지물이었죠. 6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조난 신호가 잡힌 거예요. 모스 부호였습니다. 생존자 15명, 위치 불명, 물 부족, 신속 구조 요망. 18명 중 15명, 3명은 이미.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신호는 잡히지만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없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남한 면적의 90배. 그 광활한 모래바다에서 15명을 찾는 건 정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청에서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내에 추가 모래 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더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72시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못 찾으면
사하라는 그들을 영원히 삼켜버릴 거였어요. 구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실종 8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했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펜타곤 상황실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죠.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교신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km를 수색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고려하면 실제 수색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대 현황은?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제160공 수사단에서 차출한 구조팀 40명이 대기 중입니다. 블랙호크 4대와 치누크 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구조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유사지대는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고 호버링 상태에서 로프로 내려가는 것도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모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빨려 들어갈 수 있었죠. 첫 번째 구조대가 현장 상공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구조대장 마이클 해리스 소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현장 도착. 하지만 시야가, 이건 정말 지옥이군요. 모래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서 20m 앞도 안 보입니다. 여러 상으로 스캔해봐.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 뭔가 잡혔습니다. 북동쪽 2km 지점에 여론이 감지됩니다. 인간, 체온과 유사한, 아니, 너무 많아요. 적어도 50개 이상의 여론이. 순간 희망이 솟았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 결과 낙타물이었습니다. 야생 낙타들이 바위 그늘에 모여있네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론을 발견할 때마다 확인해보면 동물이거나 뜨거운 바위였고 가끔 사람 같은 형체가 보여도 가까이 가면 신기루였죠. 해가 지고 사막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던 기온이 밤에는 영상 5도까지 떨어집니다. 극심한 일교차는 탈수와 함께 생존자들의 체력을 급속도로 떨어뜨릴 거였어요. 야간 수색을 계속하겠습니다. 해리스 소령이 보고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야간 비행은 더 위험했고 특히 모래 폭풍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밤 11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엔진의 모래가, 구조 헬기 한 대가 갑작스런 모래 돌풍에 휩쓸렸고 엔진이 정지됐습니다. 조종사는 필사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추락했습니다. 다른 헬기, 조종사의 비명 같은 보고가 들려왔어요. 블랙호크2가 추락했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래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제 구조해야 할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추락한 헬기에 승무원 6명까지. 다행히 이들은 무전 연락이 되고 있었지만 역시 유사지대 근처에 불시착한 상황이었죠. 24시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모스 신호가 왔습니다. 생존자 13명, 2명 추가 사망, 물 떨어짐, 도움 절실, 또 2명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적이었어요. 지상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습니까? 펜타곤에서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이미 시도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사지대까지 가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도 150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마저도 모래에 묻혀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사막용 차량도 그런 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자국 병사 15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모두를 압도했죠. 새벽 4시 프랑스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웨인부대 사하라 전문 부대를 보내겠습니다. 프랑스 웨인부대. 사하라 사막에서 100년 이상 작전을 수행해온 전설적인 부대였죠.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12시간 후 그들이 보낸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접근 불가. 유사지대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불안정합니다. 우리 병사 3명이 모래에 빠졌다가 간신히 구조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프랑스군도 포기했습니다. 그들조차 못한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요? 48시간이 지났고 세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약하고 간헐적이었어요. 11명 살아 있다. 또 2명이 사막의 품에 안긴 거였습니다. 이제 시간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추가 모래 폭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프랑스 웨인 부대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펜타곤은 더욱 필사적이 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가장 먼저 응답한 건 영국이었습니다. 우리 SAS를 보내겠습니다. 사막전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영국 특수공군연대 SAS. 2차 대전 때부터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부대였죠. 그들이라면 뭔가 다를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8시간 후 SAS 팀 24명이 C-130 수송기로 도착했습니다. 팀장 제임스 맥밀란 소령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야간 침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친구니까요. 그들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최신 야간 투시경과 GPS, 그리고 특수 제작된 사막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유사지대 주변을 정찰하고
안전한 통로를 찾아낸다는 거였죠. 자정, SAS 팀이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어요. 1km 진입, 지형, 양호, 계속 전진 중. 하지만 새벽 2시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GPS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나침반도 제멋대로 돌고 사하라의 특정 지역에는 강한 자기장 이상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모래 속 철분 함량이 높은 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하필 그때 그곳에서 일어날 줄은. 시각적 랜드마크도 없습니다. 모든 방향이 똑같은 모래뿐이고. 잠깐! 이게 뭐야? 맥밀란 소령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그들은 결국 동이 틀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더 큰 문제를 발견했죠.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도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가 오히려 조난을 당한 거였어요. 다행히 그들은 유사지대는 피했고 8시간 후 무사히 구조됐지만 또 한 번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신 드론 기술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2대의 정찰 드론과 2대의 대형 수송 드론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계획은 먼저 드론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수송 드론으로 물과 보급품을 투하한 후 안전한 탈출 경로를 찾는다는 거였죠. 드론이라면 모래 폭풍도 피할 수 있고 유사지대 위도 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팀장 아비 코엔 중령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하라는 그들의 첨단 기술도 비웃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지표 온도는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었고 드론들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요동쳤어요. 게다가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드론의 정밀 기기에 침투하기 시작했죠. 1번 드론 다운, 2번 드론도 신호 두절. 1시간 만에 12대 중 8대가 추락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겨우 4대가 생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스캔했지만 드론 카메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리고 잠깐! 신호다! 모스 부호가 잡혔습니다. 4번째 신호였어요. 9명 남음. 또 2명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16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독일군이 특수장갑차를 제안했지만 유사지대까지 갈 수 없었고 캐나다군이 특수훈련된 수색견을 투입했지만 극심한 더위에 개들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건 호주군이었어요. 그들은 아웃백 사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 제작된 호버크래프트를 가져왔습니다. 공기 쿠션으로 떠서 움직이니 유사지대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호주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하라의 모래는 호주 사막보다 훨씬 고운 입자였고 호버크래프트가 일으킨 바람에 거대한 모래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그들은 바위에 충돌했고 에어 쿠션이 찢어지면서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6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펜타곤 화상회의에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호주,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 러시아나 중국은? 그들도 이미 타진해봤지만 거절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시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군이 사하라 사막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9명의 생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한국군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펜타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한국군이요? 합참의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들이 사하라 사막에 대해 뭘 안다고? 국방부 정보국장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아크부대라고 합니다. 현재 남수단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중이고 대장은 한석규 대령입니다. 남수단이면 여기서 3000km는 떨어져 있잖아. 누군가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게다가 그들이 사막전 경험이 있나? 저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우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하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프랑스 웨인 부대도 영국 SAS도 실패한 임무를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수락하자. 6시간 후 한국군 수송기가 우리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그들을 맞으러 나갔어요. 활주로에 C-130이 착륙하고 화물칸이 열렸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겨우 25명? 그것도 특수부대처럼 보이지 않는 평범한 군인들이었어요. 게다가 장비도 최신 전자장비는 거의 없고 오히려 구식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맨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남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석규 대령입니다. 그가 경례를 하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상황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를 작전실로 안내하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엉뚱한 질문들을 했어요. 이 지역에 베두인 부족이 있습니까? 네. 아, 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극한 지역엔 가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마지막 모래폭풍 전의 바람 방향은 남동풍이었습니다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한석규 대령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부관을 불렀어요. 오 상사. 이리 와보게. 오태식 상사라고 소개받은 사람은 더욱 특이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군인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야외에서 일한 농부 같았죠. 이 지형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상사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15년 전에 리비아 국경에서 봤던 곳하고 비슷하네요. 15년 전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셨단 말입니까? 오 상사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파병 근무 중에 이 일대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태식 상사는 중동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됐을 때 우연히 베두인 부족을 도와준 일을 계기로 그들과 형제 같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하라를 찾아 베두인들과 교류했다고 하더군요. 장소령, 지질 분석 좀 해보게. 한 대령이 또 다른 장교를 불렀어요. 장해랑 소령은 30대 초반의 여군 장교였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 지역 지질 구조가 특이하네요. 5,000년 전엔 호수였던 곳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석회암층이 있고, 아, 이래서 유사지대가 형성됐구나.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유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맞아야 해요. 지하 수맥, 모래 입자 크기, 그리고 밑에 있는 안반 구조까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저는 점점 이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있었다. 장소령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유사지대가 원형이 아니라 초승달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폭이 좁아지는 곳이 있어요. 아마 이곳엔 단단한 안반이 얕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한 위치는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 한석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작전을 짭시다. 우리는 헬기나 차량을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신다는 겁니까? 거기까지 200km가 넘는데 그때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수송기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낙타입니까?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정확히는 단복 낙타죠. 한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마리를 공수해왔습니다. 남수단에서 베두인 친구들이 빌려준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긴급한 구조 작전의 낙타라니? 낙타는 사막의 배입니다. 오태식 상사가 설명했어요. 시속 6km로 하루 18시간을 쉬지 않고 갈 수 있죠. 물 없이도 일주일을 버티고 모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낙타는 유사 근처에서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안전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군 장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10시간도 안 남았는데 빠른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한석규 대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사막에선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죠. 그는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일몰 후 출발한다. 밤사막은 우리 편이 될 겁니다. 오 상사. 베두인 친구들에게 연락했나? 네. 그들이 중간 지점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길 안내를 도와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규 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자연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했으니까요.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면 사막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해가 지고 한국군 팀이 출발 준비를 마쳤을 때 5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7명, 또 2명이 사막에 삼켜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8시, 마지막 햇빛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한국군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위성화면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25명의 한국군이 20마리 낙타에 나눠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정말 미친 짓이야.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최첨단 장비도 실패했는데 낙타라니? 하지만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팀이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이탈했습니다.
코스를 이탈했어요. 통신병이 외쳤죠. 제가 급히 무전을 잡았습니다. 아크 리더. 여기는 컨트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남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한석규 대령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바뀌었어요. 지금 남서쪽으로 가면 3시간 후 모래 폭풍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건 기상 예보에 없던 베두인들이 알려줬습니다. 낙타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상청보다 정확합니다. 과연 1시간 후 긴급 기상 경보가 날아왔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소규모 모래 폭풍이 남서쪽에서 발생했다는 거였죠. 만약 원래 경로로 갔다면 정면으로 부딪혔을 겁니다. 자정 무렵 한국군 팀은 약속된 장소에서 베두인 일행과 만났습니다. 10명의 베두인이 추가로 합류했는데 그들 중 리더는 아흐메드라는 노인이었어요. 아흐메드는 이 사막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오태식 상사가 무전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유사 지대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흐메드 노인은 별을 보며 뭔가를 계산하더니 오 상사에게 아랍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오 상사가 통역했어요. 3일 전 모래 폭풍이 지형을 많이 바꿨답니다. 하지만 죽음의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유사 지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래요. 다만 그곳에 가려면 정령들의 길을 지나야 한답니다. 정령들의 길, 베두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밤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통로였죠.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다지만 밤이 되면 온도차로 인해 모래가 단단해지는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 그들은 유사지대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어둠 속에서 15명의 생존자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조용히 하세요. 갑자기 장해랑 소령이 말했어요. 뭔가 들립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막의 정적 속에서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렸어요. 금속 소리입니다. 장소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를 두드리는? 아, 모스 부호예요. 놀랍게도 그녀는 지질학자답게 땅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감지했던 겁니다. 생존자들이 금속 조각으로 바위를 두드려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진동이 땅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방향은 북북동, 거리는 한 500m쯤? 하지만 그쪽은 유사지대 한가운데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한단 말인가? 그때 아흐메드 노인이 나섰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길다란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모래 위를 걷기 시작했죠.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무전으로 물었어요. 모래 말하기를 듣고 있답니다. 오 상사가 설명했어요. 발가락으로 모래의 밀도를 느끼고 막대기로 깊이를 재면서 안전한 길을 찾는 거죠. 이건 베두인들이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기술입니다. 아흐메드 노인은 마치 춤을 추듯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때론 멈춰서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때론 무릎을 꿇고 모래를 한 줌 집어 바람에 날려보았죠. 30분이 지났을 때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길을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폭이 좁습니다. 오 상사가 전했어요. 한 줄로 서서 정확히 앞사람 발자국을 따라가야 해요. 30cm만 벗어나도. 한국군 팀은 즉시 구조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들것이나 구조 장비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자 그들은 낙타 안장에서 가죽끈을 풀어 즉석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전통 방식이 때론 최고의 방법이죠. 한석규 대령이 말했어요. 드디어 구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엔 아흐메드 노인. 그 뒤를 한국군이 한 줄로 따랐어요. 위성 화면으로 보니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가는 것 같았죠. 새벽 3시 30분. 드디어 그들이 생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생존자 발견.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황은 심각했어요. 7명 중 셋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나머지도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죠. 그들은 바위 틈새에 모여 있었는데 주변은 온통 유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블레이크 중령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15명이었소. 하지만 하나둘 모래가 삼켜갔어. 우린 여기 바위에 매달려 버텼소. 여기만 단단했거든. 한국군 팀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액 대신 뭔가 다른 걸 주고 있었죠. 낙타 젖입니다. 오 상사가 설명했어요. 전해질 균형이 인간에게 거의 완벽하고 체온과 비슷해서 흡수가 빠르죠. 베두인들의 비상약입니다. 놀랍게도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의식을 잃었던 병사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어떻게 이들을 유사 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간단 말인가? 특히 부상자들은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우리가 업고 가야죠. 한석규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럼 균형을 잃고 그래서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한국군 병사들은 2명씩 조를 짜서 부상자들을 업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위태로운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오직 앞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걷는다는 건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죠. 게다가 사람을 업고 있으니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새벽 4시 45분. 마침내 그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한석규 대령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전한 곳까지는 50km. 그리고 그가 동쪽 하늘을 봤어요.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해가 뜨면 온도가 급상승할 겁니다. 서둘러야 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사막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섭씨 25도였던 기온이 6시가 되자 35도를 넘어섰어요. 이 속도라면 1시간 후엔 45도가 넘을 겁니다. 장해랑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부상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한석규 대령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쉬어가야겠습니다. 오 상사. 그늘막을 칠 만한 곳이 있나? 오태식 상사가 아흐메드 노인과 뭔가 의논하더니 동쪽을 가리켰어요. 1km쯤 가면 바위 지대가 있답니다. 낙타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큰 바위들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낙타의 무덤이라 불길한 이름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일행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특이한 곳이었어요.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무덤처럼 솟아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런데 장해랑 소령이 바위를 살펴보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들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녀가 바위 표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인공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있어요. 아마 수천 년 전. 지금 고고학할 때가 아니잖아.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장소령은 계속 바위를 조사했어요. 아니, 이게 중요해요. 이 구조를 보면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고대 대상들이 만든 휴식처예요. 그리고 이런 곳엔 보통 그녀가 특정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30cm쯤 팠을 때 놀랍게도 축축한 모래가 나타났습니다. 물이야? 지하 수맥이 여기 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이라니. 하지만 아흐메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아랍어로 중얼거렸죠. 선조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오 상사가 통역했어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대요. 이런 안반 구조 아래엔 소량이지만 물이 고이는 곳이 있다고. 한국군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야전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내려가자 정말로 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가 나타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수 처리를 하면 마실 수 있는 귀중한 물이었죠. 이걸로 부상자들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겠네요. 한 대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임시 캠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펜타곤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생존자 7명 전원 구조 완료. 현재 바위 지대에서 휴식 중. 부상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회의실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죠. 여전히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는 40km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전 8시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드론이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한국군 정찰병이 외쳤어요. 높은 상공에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누구의 드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닐 거였어요. 테러리스트들인가? 블레이크 중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석규 대령은 침착했습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 위치가 노출됐어요.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낮에 사막을 횡단한다는 건 자살행위였어요. 기온은 이미 48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여전히 쇠약한 상태였죠. 그때 장해랑 소령이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가 바위 틈새를 가리켰어요.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조사해보니 바위 아래로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사람이 겨우 기어갈 정도였지만 안에서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동굴인가? 아니에요. 이건 용암 튜브예요. 장소령이 흥분했어요. 수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하 통로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녀가 지도와 지질 데이터를 대조해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맞아요. 이 용암 튜브는 북쪽으로 약 8km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 끝은 와디. 그러니까 마른 강바닥과 연결되어 지하 통로를 이용한다. 위험하지만 드론의 감시를 피하고 뜨거운 햇빛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좁아요. 누군가 우려했죠. 부상자들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군 병사 하나가 말했어요. 좁은 곳은 우리 전문이죠. 땅굴 훈련 많이 했잖아요. 한국군의 특성상 북한의 땅굴에 대비한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탐색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그들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통과 가능합니다. 중간에 넓은 공간도 있고 놀라운 게 있어요. 벽화가 있습니다. 고대 벽화?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동굴 벽면에 낙타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고 물결 무늬 같은 것도 있었죠. 이건 고대 교역로였어요. 장소령이 설명했어요. 사하라가 지금처럼 완전한 사막이 되기 전 여기도 교역로였던 거죠. 상인들이 더위를 피해 이 통로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지하 통로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통로는 정말 좁았습니다. 어떤 곳은 배를 깔고 기어가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앞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통로를 정리하고 서로를 밀고 당기며 전진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힘든 이동 끝에 그들은 넓은 공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마치 지하 성당 같았습니다. 높이가 10m는 되어 보였고 천장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여기서 잠시 쉬어가죠. 한대령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지하까지 울려왔어요. 뭐야? 박격포 소리 같은데. 블레이크 중령이 긴장했어요. 무전기에서 한국군 정찰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 발견. 무장 세력 약 30명이 우리가 있던 바위 지대를 수색 중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었어요. 그들도 미군 생존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포로로 잡거나 더 나쁜 목적으로. 통로 입구는? 한대령이 물었어요. 아직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거예요. 일행은 서둘러 이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갈래길이 나타나고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오태식 상사가 나섰습니다. 바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출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는 손에 침을 묻혀 들어 올리며 미세한 바람의 방향을 감지했어요.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죠. 또 1시간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가 가까웠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은 깊은 계곡이었고 양쪽은 가파른 절벽이었어요. 그리고 계곡 입구 쪽에서 저건 테러리스트들이 오고 있어. 먼지 구름과 함께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온 게 아니라 우연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어쨌든 퇴로가 막힌 셈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블레이크가 물었어요. 한석규 대령은 계곡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이 절벽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산악부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절벽을 올라간다는 한석규 대령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높이가 적어도 50m는 되어 보이는 수직 암벽이었어요. 게다가 부상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건 불가능해요. 블레이크 중령이 고개를 저었죠. 장비도 없고 부상자들은 어떻게?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낭에서 로프와 각종 등반 장비를 꺼냈어요. 준비된 장비는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시도하려는 것 같았죠. 박 중사, 김 중사, 선등반 준비. 한대령이 지시했어요. 2명의 한국군 병사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만 갖고 맨손으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미군 병사 하나가 놀라서 중얼거렸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군 특수부대는 험준한 한국 산악 지형에서 극한 등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정도 절벽은 충분히 오를 만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15분 만에 선등반조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로프를 고정하고 아래로 내렸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부상자들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팔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었죠. 즉석 도르래를 만들어야겠네요. 장혜랑 소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은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 가니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베두인들이 가져온 낙타 안장과 가죽끈까지 활용했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장소령이 계산을 마치고 말했어요. 3명이 위에서 당기고 2명이 아래서 보조하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한대령이 외쳤습니다. 첫 번째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국군 병사들이 위에서 당기고 아래서는 들것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조심!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잡았어. 계속 올려.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됐어요. 1명, 2명, 부상자들이 하나씩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4번째 부상자를 올리던 중 로프 하나가 바위에 쓸려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로프가 닳고 있어. 누군가 소리쳤죠. 순간 한국군 병사 하나가 자기 벨트를 풀어 로프에 감았습니다. 가죽 벨트가 로프와 바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한 거예요. 작은 기지였지만 그게 생명을 구했죠. 마지막 부상자가 올라갔을 때 계곡 아래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빨리! 모두 올라와! 남은 사람들이 서둘러 로프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총알이 주변 바위를 때렸지만 다행히 각도상 직접 맞출 수는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오르던 오태식 상사가 올라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오 상사! 그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아흐메드 노인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터번을 풀어 아래로 던졌고 오 상사가 그걸 잡았어요. 60이 넘은 노인이 믿기지 않는 힘으로 오 상사를 끌어올렸죠. 하킴 알라. 아흐메드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신의 뜻이라는 의미였죠. 모두가 절벽 위에 올라섰을 때 아래서는 테러리스트들이 분노에 찬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올라올 방법이 없었죠. 이제 어디로 가죠? 블레이크가 물었어요. 한석규 대령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고원 너머에 연합군 전초기지가 있을 겁니다. 한 20km쯤? 20km, 평소라면 쉬운 거리지만 지친 상태에서 부상자들을 데리고 가기엔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생존자 7명을 구했고 추락한 헬기 승무원 6명도 함께였어요. 모두 13명, 기적적으로 모두 살아있었죠. 오후 4시, 그들이 고원을 반쯤 지났을 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편이에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미군 블랙호크 2대가 낮게 날아왔어요. 구조 신호를 확인한 그들은 즉시 착륙 준비를 했죠. 여기는 레스큐1, 시각 확인했다. 착륙 지점 확보 바란다. 한국군은 신속하게 착륙 지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정말 마침내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부상자들이 먼저 헬기에 실렸어요. 블레이크 중령이 헬기에 오르기 전 한석규 대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경례를 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한 대령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어요. 오태식 상사는 아흐메드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굳게 포옹했죠. 인샬라. 다시 만날 거예요.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인샬라. 오 상사가 답했어요. 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였죠. 장해랑 소령은 마지막까지 지질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정말 귀중해요. 앞으로 사막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헬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위성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군과 베두인들이 손을 흔들며 헬기를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해냈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이 모두 실패한 임무를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공시킨 거예요. 첨단 장비 대신 낙타를, GPS 대신 별을, 컴퓨터 대신 고대의 지혜를 사용해서 말이죠. 저녁 6시, 구조된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즉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7명으로 줄어들었던 생존자들이 모두 살아 돌아왔고 추락한 헬기 승무원들까지 전원 구조됐으니까요. 구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한국군 팀이 기지로 복귀하던 중 대규모 적과 조우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위성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군과 베두인 일행을 테러리스트 차량 10여 대가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마 헬기를 추적했거나 애초부터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매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석규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적 병력 약 80명, 중화기로 무장, 현재 바위 뒤에 엄폐 중이나 포위됐습니다. 80대 25. 게다가 한국군은 구조 작전을 위해 왔기에 중화기가 없었어요. 소총과 소량의 탄약뿐이었죠. 항공 지원을 보내겠다. 제가 말했지만 한 대령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두인 민간인들도 있어요. 무차별 공격은 안 됩니다. 맞았어요. 아흐메드와 베두인들이 함께 있었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대령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15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곧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태식 상사가 베두인들과 함께 뭔가를 한 거였어요.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마시는 물통에 접근해서 독을 탄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오 상사가 설명했어요. 그저 강력한 설사제를 넣었을 뿐이죠. 사막에서 탈수 증상은 치명적이니까요. 테러리스트 절반이 갑작스런 복통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배신자로 의심하며 내분이 일어났죠. 그 혼란을 틈타 한국군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적 열세였어요.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 모래먼지가 피어오르더니 낙타를 탄 베두인 전사 50여 명이 나타난 거예요. 아흐메드의 부족민들입니다. 오 상사가 외쳤어요. 알고 보니 아흐메드가 미리 자기 부족에게 연락을 해뒀던 거였어요. 그들의 은인을 구하러 온 거죠. 베두인들의 전투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질주하며 정확한 사격을 가했어요. 수백 년간 사막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이런 전투는 익숙한 일이었죠. 좌측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한국군 정찰병이 보고했어요. 지금이다. 이동.
한국군과 베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한국군이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베두인들이 낙타로 길을 열었죠. 하지만 테러리스트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으로 추격해왔어요. RPG다. 누군가 외쳤어요. 로켓포가 날아왔지만 놀랍게도 빗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빗나간 게 아니었어요. 모래바람이다. 장해랑 소령의 예측대로 오후 5시경 강한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야를 가리는 모래 구름이 천연 연막이 되어졌죠. 바람을 등지고 가세요. 장소령이 외쳤어요. 이 바람은 1시간은 지속될 거예요. 그들은 모래바람을 방패 삼아 북쪽으로 질주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시야를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총을 쐈어요. 30분 후 그들은 안전지대에 도달했습니다. 미군 전초기지가 보이자 테러리스트들은 추격을 포기했어요. 전원 무사합니다. 한 대령이 보고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구조된 미군들의 디브리핑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왜 그 위험한 지역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테러리스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들을 쫓았는지 블레이크 중령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질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테러 조직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임무였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우리가 확보한 정보가 있습니다. 테러 조직이 이 지역 어딘가에 화학무기를 숨겨뒀다는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을 우리가 잡았었어요. 그래서였구나. 테러리스트들이 그토록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그 사람은 어디에? 제가 물었어요. 살아있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으로 위장시켰죠. 한국군도 모르게. 저는 놀랐어요. 그 위험한 작전 내내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함께 있었다니. 이제 그 정보로 화학무기를 찾을 수 있겠군요. 네,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군 덕분입니다. 일주일 후 특별한 시상식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한석규 대령과 한국군 팀원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아흐메드와 베두인 대표들이 참석했죠. 구조된 미군 생존자들도 모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어요.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아닌 고대의 지혜로, 힘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석규 대령이 답사를 했어요. 사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돕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끝나자 블레이크 중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군 팀원들 앞으로 걸어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제 목숨의 은인들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오태식 상사와 아흐메드의 우정이었어요. 아흐메드는 오 상사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는데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베두인 족장의 단검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의 명예 전사입니다.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장해랑 소령은 이번 작전을 통해 수집한 지질 데이터를 미군과 공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 사하라 지역 작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유사지대 예측, 지하수맥 위치, 그리고 고대 통로들의 위치까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한석규 대령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낙타를 이용하고 고대 통로를 찾고.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전쟁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우리는 사막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셨잖아요. 미군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요. 이번엔 우리가 보답할 차례였죠.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맹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블레이크 중령이 제공한 정보로 테러 조직의 화학무기 저장고가 발견됐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치명적인 화학무기가 압수됐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 작전의 성공은 미군의 사막전 교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첨단 기술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와 전통적 지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군 아크부대와 미군 특수부대 간의 합동훈련이 정례화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첫 훈련 장소는 다름 아닌 사하라 사막이었죠. 오태식 상사는 베두인 부족과의 연락 장교로 임명됐고 장해랑 소령은 미군 지질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어요. 동맹이란 단순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준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강한 동맹이 되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는 아흐메드와
그의 부족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거예요. 동방에서 온 전사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를 말이죠. 지금까지 사하라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구조 작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 최첨단 기술보다 오래된 지혜가 힘보다 자연과의 조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일이었죠. 이런 한국군의 숨겨진 활약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